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 분석을 공부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기본적 분석 2장에 처음에 그 전체 절을 소개해 놓은 걸 보면 첫 번째가 개요예요. 개요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 분석에서 이제 경제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선정이겠죠. 마지막엔 종목 선정인데, 분석을 할 때 기본적 분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큰 쪽에서 이렇게 작은 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분석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걸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러고, 요거 이제 거시적인 방법, 거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시 방식 또는 거시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기업 분석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분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이 있는데, 이걸 이제 바텀업 방식이라고 그래요. 바텀업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텀업 방식은 요건 이제 미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에서 주로 쓰는 방식은 뭘까요? 주로 쓰는 방식은 바로 거시 방식입니다. 요거 거시 방법 또는 거시 방식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 경제 분석은 뭐 크게 주목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하고 거시 변수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음의 관계냐, 양의 관계냐, 음의 관계냐, 즉 같이 움직이느냐, 반대로 움직이느냐, 요것만 좀 파악해 볼 게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분석에서 주로 우리 교재에서 다루는 거는, 산업 분석을 할 때 우리 경쟁 강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경쟁 강도 분석. 이게 뭐냐면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의 산업의 경쟁 강도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좀 주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논이라는 사람의 제품의 수명주기라고 있어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해서 제품의 수명주기 현상을 산업 분석에 이용하는 게 있는데, 그거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요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이 분량이 제일 많아요.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재무 분석이라든지 재무 비율 분석, 그러니까 그거하고 뭐 시장 가치 분석, 이런 것들, 상대적 비율 같은 거 분석하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33페이지의 개요부터 보는데요. 개요는 우리가 배웠던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나와요, 또. 그래서 뭐 증권 분석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다 정도 하고, 기본적 분석은 뭐 하느냐,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의 목적을 보면 두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와요.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구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기본적 분석의 목적은 시장 가치보다 과대 또는 과소평가된 주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종목을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의 접근 방법에는 기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산업 그리고 경제로 올라가는 미시 방식 이렇게 있죠. 바텀업 방식이라 해서 미시 방식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경제로부터 산업 및 기업 순으로 분석하는 거시 방식, 탑다운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시 방식을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이건 거시 방식인데, 이 거시 방식을 많이 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다 얘기한 거니까 그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개요는 뭐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다음에 이제 2절에 경제 분석입니다. 경제 분석이라고 하는 게 거의 뭐 많이 안 나오고, 주로 언급되는 거는 우리가 거시경제 지표하고 주가의 관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정도인데, 거기 보시면 경기 변동과 주가 있는데, 이건 이미 사실 다룬 거예요. 그 전에 공부를 했던 내용이고, 36페이지 보시면 경기 변동이라는 게 경기가 국민 경제 활동의 수준이 끊임없이 변하는데, 변할 때 경기 변동도 단계를 거치는데, 그걸 이제 쪼개서 4단계라고 한다. 4단계가 있다. 그래서 그 4단계 내용을 보면 침체기, 회복기, 화랑기, 후퇴기가 있는데, 요 특징이 있어요. 내용. 요건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침체기의 특징이 뭐 신규 투자 활동이 위축되며 실업률 및 재고율이 최고조로 달하고 자금의 수요가 감퇴하는 거야. 아주 경기가 죽을 쓰는 때죠. 속된 말로. 그 다음에 회복을 하기 시작하고 아주 화랑기가 되고, 후퇴기가 되면 소비 위축에 따른 생산량 및 기업이익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며 도산기업들이 증가하는 단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구분하고 내용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도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경기 동향의 파악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재의 경기 상황을 판단하거나 향후 흐름을 예측하는 데는 경제 지표에 의한 방법 또는 개별 지표에 의한 방법, 뭐 GDP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물가지수라든지 이렇게 따로따로 떼서 보는 거 있죠.
그다음에 이제 종합 경기 지표에 의한 방법. 이게 이제 경기 종합 지수라는 게 있어요. 컴포짓 인덱스라고. 그래서 뭐 선행 지수, 동행 지수, 후행 지수 이거 묶어 가지고 보는 거. 그다음에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 이게 이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고 해서 BSI 같은 거 보는 거죠. 그다음에 계량 모형에 의한 방법. 계량 모형은 뭐 시계열 모형도 있고 거시계량 경제 모형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언급한 겁니다. 과거에 그 전에.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다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는데 그걸 또 짧게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작 중요한 건 경제 변수와 주가입니다. 그래서 경제 변수하고 주가가 지금 각각의 경제 변수하고 주가의 관계를 이제 6개로 나눠놨어요. 그거 보시면 첫 번째 경제 성장률하고 주가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건데요. 여기 경제 변수하고 주가죠. 경제 변수하고 요것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 성장률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 성장률하고 주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얘는 무슨 관계예요?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즉 같이 가요, 반대로 움직여요? 같이 가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경제 성장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 주식 가격도 높아지겠죠. 그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결국 이런 관계라는 건 이건 정의 관계, 즉 같이 움직이는 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움직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 보세요. 네 번째 줄에 경제 성장률과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괴리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같이 움직인다 그거예요. 단기적으로 약간 불일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경제 성장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데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죠. 또한 주가는 경제 성장률에 선행하여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이건 전체적으로 그런 거고요. 주가는 경제 성장률, 실제 경제 성장보다 약간 빠르게 움직인다. 선행한다. 먼저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과 주가입니다. 통화량에 대해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건데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기적인 거하고 장기적인 걸 한번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통화량이 확 늘었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통화량이 확 늘면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플러스 관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돈을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돈을 찍어내가지고 통화량이 증가하면 그러면 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물가가 오르면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로 움직인다. 그 얘기죠. 한번 보죠. 첫 번째 줄에 통화량이 증가는 대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통화량이 너무 증가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단기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긍정적인데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다음 페이지 장기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할 경우 물가와 명목금리 상승으로 할인율이 상승하여 하며 제품 원가 상승과 함께 기업 이익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서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통화량이 팽창하면 긍정적일 게 없죠. 물가도 오르고 기업의 이익도 줄어들고 제품 원가 상승하고 뭐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물가와 주가 한번 보죠. 물가와의 관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가가 천천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물가가 오를 경우에는 주가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오른다. 그러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만드는 물건이 안정적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을 늘리고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주가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물가가 급격하게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급격하게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면 이거하고 이거는 다르죠. 그러면 경제가 골병듭니다.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보죠. 물가와 주가를 보면 이게 4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는데 일반적으로 물가가 완만하게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밑에 줄에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읽어보세요. 완만하게 장기적으로 오르는 경우는 긍정적이지만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는 부정적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율과 주가가 있어요. 네 번째 이자율하고 주가의 관계인데 이거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뭐 장기 단기 뭐 급격 뭐 완만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집니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건 자본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과 주가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자율과 주가는 역의 상관관계,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즉 이자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내리고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가는 상승한다. 이 정도만 알아놓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환율과 주가를 보는데요. 다섯 번째, 환율. 이것도 골치 아파요. 환율과 주가를 보는데 환율은 일반적으로 환율, exchange rate, 환율 상승 또는 환율 하락 이렇게 한번 봅시다.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우리나라는 대무역 의존도가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살 길이다 이런 표도 있어요. 근데 환율이 상승하면 아무래도 1달러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그전에 1,000원 받다가 1,200원 받으면 수출 기업은 좋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긍정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에 목매단 경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율이 상승하면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면 부정적이다. 수출에 불리하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에? 만약에 수입 기업은 어때요? 수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수출이 아니라 수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 오르면 비싼 가격에 물건을 들여와야 돼요. 환율이 떨어지면 싼 가격이 들어오니까 유리하고. 그래서 수입의 경우는 반대예요. 수입의 경우는 수입 기업이나 아니면 수입에 경도되어 있는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는 수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수출에 많이 의존하니까 우리나라는 요게 맞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뭐가 나왔죠? 원자재죠? 원자. 그러니까 환율과 주가 보세요. 세 번째 줄 보세요. 일반적으로 환율 상승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이고 환율 하락은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줄을 보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나 수입 비중이 높은 개별 기업의 경우에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도로 하는 나라니까 그런 거고 수입 비중이 높은 나라, 기업이나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반대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6번 보세요. 원자재하고 주가, 원자재. 자, 우리나라는요, 자원 빈국입니다. 자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원자재 같은 거 외국에서 수입하죠.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보세요. 그럼 바로 채산성이 악화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야, 국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야 우리나라가 채산성이 높아져요. 수익성이 좋아진다고요. 비용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원자재하고 주가와의 관계는 무조건 반대로 움직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주가 떨어지고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야 올라갑니다. 이렇게 단순하게라도 알아놓으세요. 단순하게라도. 그래서 이게 역의 관계예요. 그러면 명확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관계 뭐죠? 요거 두 개죠. 명확하게. 요게 역의 관계, 역의 관계, 반대로 움직이는 관계.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 뭐 환율이나 물가나 통화량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 다음에 거의 명확하게 요거 함께 움직이는 거, 정의 관계, 역의 관계가 아니라 정의 관계, 그 다음에 비례하는 관계, 요건 되게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주가도 오르죠.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하고 그러면 주가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가가 경제 성장, 실제 경제 성장보다 약간 앞서서 움직인다. 이런 특징 알아두라고 그랬죠. 어쨌든 역의 관계는 딱 두 가지예요. 일단 명확하게 나오는 건 이자율과 원자재 가격. 요거는 주가하고 반대로 움직인다.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